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격주 금요일마다 정치가의 소식통들이 전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6.3 대선으로 정권이 교체된 가운데 국회 여야 또한 원내 지도부 교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정당도 있고요. 오늘 더불어민주당은 3선의 김병기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지도체제 구성과 혁신을 둘러싸고 내용이 휩싸인 국민의힘도 오는 16일 원내대표 선거전을 앞두고 대결에 돌입했는데요. 앞으로 구성될 여야 원내 지도부 역할과 과제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차명재산 의혹 논란 속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첫 낙마 사례가 됐는데요. 새 정부의 인사 소식도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오늘 정치가 중계에 함께해 주실 네 분 소개합니다. 박명호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리해 주셨고요. 안녕하세요.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곽우신 오마이뉴스 정치부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없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대 야소 전국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새로운 원내 지도부 구성 작업 시작됐고 또 마무리된 곳도 있고요. 오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결정이 됐죠, 곽우신 기자?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정견 발표에서부터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을 하고 검찰, 사법, 언론 이런 산적한 개혁 과제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이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고요. 또 당선 즉시 반헌법 특조위를 구성을 해서 진실의 마지막 조까지 찾아내겠다. 즉 내란 관련해서 책임 있는 자들이 네. 사회에 복귀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또 끝나고 나서는 소통 수석을 원내세로 만들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이번에 원내대표를 시작하게 되면은 아마 다음 해까지 일단 이어가게 되고 1년간요? 네, 그렇습니다. 표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보통 이런 선거에서는요. 네.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공개가 된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공개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자, 박 교수님. 네. 상당히 팽팽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요. 인지도로 보면 서영교 의원도 오히려 더 인지도가 높으면 높았지 또 김병기 의원에 비해서 상당히 당내 활동 등도 왕성했고 사선 의원이고요. 네. 이렇게 결론이 난 배경 어떻게 봐야 될까요? 글쎄요, 언론에서는 아마 김병기 의원 아들 취업 네. 청탁 관련한 폭로, 해프닝 이런 게 이제 그 결집력을 오히려 향상시킨 걸로도 해석을 하긴 하는데 그건 자세한 내용은 우리 기자들께서 확인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것만이 문제겠습니까마는 어찌되었든 두 분 중에 누가 되든 어찌되었든 친명 그 색채의 그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 대세의 방향은 크게 지장이 없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특히 이번에는 권리당원 투표가 20% 반영이 됐거든요. 이게 이제 좋게 얘기하면 당원 주권주의가 되지만 반대로 보면 팬덤에 기초한 당원 주권주의일 네. 수도 있는 측면이 있어서 결국은 대통령의 또 지금 가장 권력이 강성할 때에다 보니까 그 대통령 중심성을 더 강화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의 첫 과제는 형소법 개정안이냐 아니면 면소법이냐 방탄법이냐 아니면 무슨 그 선거법인가요? 네. 관련한 거. 공직선거법이요. 예, 네. 그 관련한 것들 또 그다음에 그 더 강한 상법
어떻게 보면 여야 간의 쟁점이 될 가능성 있는 이런 좀 폭발력이 있는 휘발성 있는 법안들을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처리해내면서 어떻게 보면은 상충되는 요구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개혁 동력이 가장 왕성할 때 가장 정권의 색채가 강한 네. 확실한 이런 안건들을 어떻게 보면 통과시키는 것과 동시에 여야의 어떤 협치 모드도 조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상충되는 과제를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이게 첫 번째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들 의혹이 불거졌을 거예요. 그 아들 채용 의혹이 바로 이제 국정원 관련인데 김병기 의원이 국정원 출신이거든요. 네. 근데 별다른 영향을 못 줬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권리 당원도 그렇고 의원들이 최종적으로는 김병기 의원을 선택하면 권리 당원들의 표결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서영교 의원이 아닌 김을 선택한 배경 어디에 있을까요? 네, 저는 그 아들 의혹이 이제 김병기 의원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 먼저 개요를 말씀드리자면은 김병기 의원의 아들이 이 국정원 시험에 합격을 했는데 신원조회 과정에서 탈락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김병기 의원 부부가 뭐 국정원 관계자에게 이제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이 불거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가 사실은 의원들의 뭐 반장 같은 이제 역할이고 보통 이제 원내대표 선거할 때 이 정도로 막 치열한 어떤 뭐 의혹 제기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진 않잖아요. 예. 근데 이번 김병기 의원 아들의 의혹이 심지어 민주당의 좀 비판적인 보수 매체도 아니고 나름 이제 여권의 우호적인 매체에서 이게 처음 나오다 보니까는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뭐 당원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몇몇 의원분들께서는 이 타이밍에 이게 지금 왜 나오나 혹시 상대편에서 이거를 뭐 좀 의도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오히려 반대로 더 이 김병기 의원을 좀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이 좀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히려 결집의 요인이 되었다. 아들 관련된 의혹이. 박우신 기자. 네. 이제 당대표 선거는 언제쯤 있을 전망인가요? 더불어민주당요?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조만간에 당대표 선거 예. 돌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벌써부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이 있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법사위원장을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이것도 사실상 당대표 출마 수순으로 해석하는 것들이 일반적이고요. 예. 박찬일 원내대표도 이제 본인 임기를 이제 마치면서 전 원내대표가 되었죠. 마지막 퇴임 기자회견 때 당연히 질문이 나왔습니다. 당대표 출마할 거세요? 라고 했더니 웃으면서 좀 고민 중이다. 라고 좀 솔직하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출마하게 된다면은 이제 1대1 이제 양파의 두 사람의 대결로 맞붙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네. 일단 지금은 8월이 가장 가능성이 높아 8월 보입니다. 예정이다. 네. 이동수 대표. 네. 자, 뭐 8월이기 때문에 지금 뭐 예측을 한다라는 거는 또 다른 누군가가 또 추가적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 정청래 의원, 박찬대 의원 누가 좀 더 유리하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어떤 분이 뭐 유리하다라고 콕 집기보다는 이런 분이 유리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은 드는 게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들, 예를 들어서 뭐 김현지 총무비서관이라든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이런 분들의 성향을 보면은 이제 과거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한 분들은 전면에 나서서 본인이 뭔가를 하기보다 뒤에서 이제 묵묵히 이제 자기 할 일 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서포트하는 역할을 한 분들이 많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렇게 이재명 대통령 성향이 이제 본인과 함께 손발 맞출 사람은 전면에 나서는 인물보다는 이렇게 뒤에서 자기를 도울 인물을 선호한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여론이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근데 스타일상으로는 그런 면에서는 사실 정청래 의원보다는 박찬대 의원이 조금 더 이재명 대통령과 합을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네. 되는데요. 다만 이제 이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당대표 체제 이후에 이제 친명으로 분류된 소위 뭐 신친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2007년에 정동영 의원이 대선 나왔을 때부터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좀 했던 사이로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또 인간관계는 뭐 그 못지않게 깊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뭐 누가 아직은 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박창대 의원의 무게를 두면서도 정청래 의원의 무게를 내리지 않는. 네. 박 교수님. 네. 누굽니까? 정청래 의원입니까? 박찬대 의원입니까? 뭐 아직 일정도 확정이 안 된 상태일 건데 뭐 지금 현재 오늘 시점에서야 박찬대 대 정청래, 정청래 대 박찬대 구도로 보여지는데 예. 쟁점은 이제 오늘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했는데 결국은 당의 투톱 아니겠습니까? 이 원내대표와 당대표.
이 두 리더십이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내느냐. 정책적 재량을 당이 어느 정도 행사할 수 있고 이걸 대통령이 어느 정도 묵인해낼 수 있고 이걸 절묘하게 조화시킬 수 있느냐. 결국 이제 민주화 이후 우리 그 당정 관계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부터 그러니까 그 이전에 DJ까지는 사실 총재였기 때문에 원내 총무, 원내 대표도 임명을 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 의미가 별로 없는 거고 노무현 이후 보면은 특히 이번처럼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당 대표든 원내 대표든 선거가 여당에서 하게 되면 어찌 되었든 대통령 중심 체제가 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 이게 과연 그 권력에 도움되는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권력의 실패도 이게 여당의 실패로부터 기인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겠느냐. 그런 면에서 이번에 선출될 그 당대표와 원내대표의 민주당 지도부가 상당히 절묘하면서 이중적인 경우에 따라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아마 상충되는 요구를 받아서 그걸 현실적으로 어떻게든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면에서 이 당청 관계를 대통령과의 관계를 특히 이 초반 1년에 어떻게 설정하고 앞으로 이 영역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수 있겠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오늘 원내대표 선거에서도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이제 뭐 수직적 당정 관계가 옳냐 그르냐 이걸 다 떠나서 좀 보면 서영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언론 활동도 굉장히 활발히 하시고 대중적인 뭐 인지도도 높은 분 아니겠습니까? 반면에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얘기한 것 자체가 나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블랙 요원이다. 그냥 뒤에서 묵묵히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줬어요.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의원들이나 당원들의 선택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강훈 씨 이제 다시 이제 당 대표 전망으로 돌아가서요. 전 법사위원장, 전 원내대표 그리고 두 인물 모두 찐 친명이거든요. 찐명. 뭐 다른 인물들이 추가적으로 나올 만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사실 그 물밑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인물들은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일단 너무 그냥 이미 정해진 싸움인데 굳이 나서봤자 데미지만 입고 별 이득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고민하는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친명들이 사실 주도권을 이미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그래도 좀 후보를 한 명 내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목소리도 있긴 한 상황인데요. 이거 개파색이 조금 옅은 후보 한 명이 추하로 나설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구도 자체가 막 뒤바뀌거나 흔들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지금 보면 거물의 또 대결로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국민의힘으로 가봅니다. 자,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일단 6월 30일까지가 이달 말까지가 이제 임기가 될 수 있는데 먼저 이 부분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박 교수님.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 행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헤쳐나가 보겠다. 90년생 비대위원장이 한번 이 당을 한번 좀 이끌어 가보겠다. 5대 계획안을 내걸고 전당대회까지 칙을 맡겠다. 그래서 지금 재선 의원들도 지원을 하는 상황인데 그런 데 대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떨까요? 현실적 가능성은 쉽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명분은 그래도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문제는 이거를 누가 지금 그 비대위원장이든 그 역할을 하든 현실적으로 해나가기가 대단히 어려운 시기가 지금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가 나서도 어떤 방안을 제시해도 현실적으로 그 실행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그건 지금 그 국회의원들의 임기와 관련해서 보면 그들의 선거가 가장 멀리 있기 때문에 특별히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위기감을 느낄 하등의 이번에 그 관계가 없는 사안들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안이 하나의 그 고려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안인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결국은 당내 주류 세력의 수적 우위를 제압할 수 있는 명분을 가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를 제압할 만한 다른 수단이 별로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첫 격돌이 이게 그 다음 주인가요? 그 원내대표 선거로 이제 한번 그 테스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인의 입장에서도 손해볼 건 별로 없어요. 다만 당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명분이 있는 선택인 건 맞는데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고 저는 의심합니다. 네. 이동수 대표께 여쭤볼게요. 네. 지금 초선인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임명받은 김용태 위원장이 거침없이 김용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김문수 배우설
한동훈 배우설, 심지어는 뭐 이준석 배우설까지 나옵니다. 배우가 누굽니까? 저는 배우가 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김용태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약간 2022년 당시에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좀 임상을 남기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22년에도 보면은 당시 이제 이준석 이 당대표죠. 그 당시에는 이준석 대표가 이제 그 국민의힘의 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 세력들, 요즘은 이제 뭐 TK 주류 세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분들과 아주 강력하게 충돌을 함으로써 그래도 이제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그 뭐 입지는 좁아졌을지언정 임팩트를 남기고 또 본인의 가치를 또 이렇게 보여주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하려는 게 최소한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이제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걸로 싸우는 거잖아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를 추진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 좀 교체하려고 했었던 일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하게 좀 반성하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 이 문제를 놓고서 만약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 주류와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충돌을 한다면은 당내에서는 뭐 입지가 좁아질 수는 있겠지만은 국민적으로 이제 또 김용태 위원장이 한 단계 더 이렇게 인지도를 넓히고 네. 성장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러네요. 있습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지금 KBS 열린 토론까지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성택 기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이 기자님 지금 국민의힘 내부는 어떻습니까? 이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행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그 대선 끝나고 대선에서 이제 크게 졌죠. 대선에서 크게 지고 나서도 사실 이제 대선 지면 크게 뭐 쇄신을 한다거나 이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좀 혼란스러웠던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실질은 좀 계파 갈등 소지가 있으면서도 이게 대선 끝나면 마땅히 해야 될 쇄신 문제랑 좀 엮여가지고 이게 쇄신 대 반쇄신이냐 친윤 대 친한이냐 뭐 이런 구도 때문에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던 국면을 지났는데요. 네. 다만 이제 그 첫 번째로는 그 친한계 그리고 이제 소장파 쪽에서 비주류 쪽에서 많이 요구했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어제 사퇴를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16일에 원내대표 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원내대표 네. 선거 이제 후보들이 송원석 후보 그리고 이제 김성원 후보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좀 계파 간의 구도를 확실하게 좀 짜였기 때문에 이제는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좀 정리가 되고 진검승부 국면으로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욱 씨 이제 지금 재선 의원들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지원사기 해주고 있거든요. 비대위원장 전당대회까지 임기 연장도 필요하다. 이 재선 의원들 열 몇 명이죠, 그죠? 네, 이 맞습니다. 재선 의원들은 그럼 친윤도 아니고 친한 성격도 아닌 겁니까? 좀 섞여 있기는 한데 대체로 친한에 가깝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대체로 친한에 가깝다. 네. 그러면 이들이 이제 지원을 하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친한이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배후에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모양새 같은데 또는 이 소장파들이 김용태 위원장을 중심으로 세결점을 하는 성격도 있는 겁니까?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요. 김용태 위원장이 지금 우군이 너무 없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태 위원장 나름 뭔가 메시지도 많이 던지고 뭔가 개혁 쇄신안도 좀 내고 하는데 당연히 이제 구주류라고 할 수 있는 친윤계의 반응이 차가운 거는 뭐 당연히 예상됐던 부분인데 친한계도 사실은 뭐 이제 라디오 같은 데 나와서 뭐 여론전도 합니다만 막상 의원총회에서 적극적으로 방어해 준 사람 별로 없다라든가 표결에 들어갔을 때 좀 뜨뜻미지근한 반응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사실 이 재선 의원들이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던 게 뭐냐면은 김용태 위원장은 이 쇄신안과 이 어떤 이 당무감사 카드 그리고 여기에 이제 당원 투표까지 해서 이거 정리할 수 있는 의원총회를 하자는 입장이거든요. 오늘이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주말에라도 하자. 근데 의원총회를 지금 소집을 하려면 원내대표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미 사임하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했고 지금 전혀 소집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재선 의원들이 의총 소집 요구서를 내면서 김용태 위원장이 힘을 실어줘야 주말 의총이라도 소집을 하고 이제 열 수 있는 이 절차적인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 오늘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의총 지금 월요일 날 어차피 신임 원내대표도 뽑고 하니까 의총은 무리하게 가지 않겠다라는 거. 결국 김용태 위원장한테는 어떻게 보면 좀 마지막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는 우군 세력이 바로 재선 의원들이었는데 여기도 마지막 한 끝에서 최대한 힘을 실어주지 않게 되면서 김용태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대로 새 원내대표에게 본인의 운명을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승택 기자 그동안 이제 권성동 이제 전 원내대표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으로 분류되고 또 윤핵관으로 분류됐었고 또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강릉 친구 사이로 그렇게 알려져 있는 것이고 상당히 그동안 친윤 그룹의 의원 중에서는 좀 전면에서 계속 지도부를 맡으면서
당의 어떤 역할을 꾸준히 해왔던 인물입니다. 예. 어제 이제 사퇴를 밝혔는데 뭔가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까? 예, 이제 어제 여러 가지 그 메시지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때는 이제 윤핵관의 핵심으로 불릴 정도였는데 나중에 뒤로 가면 갈수록 윤 대통령하고 윤 전 대통령하고 좀 멀어졌고 또 이제 그 탄핵 국면에서는 계엄 찬성은 탄핵 찬성은 아닌데 탄핵 반대는 아닌데 그렇다고 찬성도 하지 않는 좀 애매한 스탠스로 여러 가지 뭐 노력을 했다고 그렇게 자평을 했는데요. 어제 이제 일단 한 말을 주요 워딩만 좀 추려 보면은 일단 그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관련한 반성에 있어서는 상당히 절절한 메시지가 있긴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실패와 탄핵 대선 패배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성찰과 혁신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은 위법적인 계엄이며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지금도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이제 또 여지는 남겼죠. 그러면서도 이 그 성찰과 혁신이라는 우리 당이 지금 필요한 가치가 당권 투쟁으로 오염되지 않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친한계에 대한 견제구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남겼습니다. 네, 우리 열린 토론에 출연했던 정광재 대변인은 이준석 후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표 자리에서 쫓겨나다시피 할 때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반대였다. 이런 뒤엔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국민의힘 내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중진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해 왔는데 이제 물러나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등장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인지 먼저 박 교수님께서는 권성동 의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요, 뭐 영욕을 함께 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특히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첫 원내대표로서 역할을 했었고 우리 이성택 기자 설명하신 대로 또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마 이준석 대표 축출 과정에서 의견을 달리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당시 아마 그런 보도들이 좀 있었는데 확인된 건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보면 아마 본인 입장에서 보면 윤 대통령 직계라고 보기는 좀 한계가 있다. 좀 다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다만 그 계엄과 탄핵이라는 시기에 아주 그 뭐랄까요 묘한 시기에 그 어떻게 보면 역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시기를 보낸 그 원내대표였지만 결정적인 건 역시 그 후보 교체 파동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여기서 이제 권영사 당시 비대위원장이 물러나긴 했지만 여기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으로부터 좀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아닌가. 다만 워낙 지역구라든가 이런 면에서 이제 상대적으로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갖는 그래서 아마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 소외가 엇갈리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정치적인 공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사실 공과 가가 다 있지만 막판에 그 후보 교체 파동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치적 그 책임이 일정 부분 있다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이동수 대표는요? 저도 이제 좋은 평가를 하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성택 기자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탄핵을 뭐 대놓고 찬성하지도 않았지만 또 대놓고 강하게 반대하지도 않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전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이제 보수 진영이 쪼개지고 질이 멸렬해진 그 경험 때문에도 아마 본인이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 이런 되게 이 정치적으로 격변의 시기에 진짜 원내대표가 정말 중요한 이 자리구나 정말 중요한 임무를 갖고 있구나를 또 이번에도 새삼 느끼게 된 게 네. 그 2016년에 이제 국정농단 사태 일어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막 탄핵 소추안 가결되고 하던 시절에 그 12월달에 이제 새누리당에서 원내대표 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박에는 당시에 정우택 의원 출마했었고 비박계를 대표해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제 출마를 했었는데 나경원 의원이 당시에 이제 뭐 의원들 사이에서 뭐 호불호 뭐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은 결과적으로 졌어요. 국정농단 사태가 터졌는데도 새누리당 원내대표로 친박계가 된 거죠. 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도 진영에 있던 많은 의원들이 이제 반발하고 탈당해서 이제 바른정당을 만들고 그때부터 이제 완전 보수가 쪼개져서 질이 멸렬해졌었는데 저는 그때 교훈을 좀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가 잘못 얻은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이제 당이 쪼개졌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보수 진영이 힘들었던 게 아니라 결국엔 국민의 어떤 눈높이에 맞추지 못하고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도 또 같은 과오를 좀 반복한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쉽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는 16일 있을 예정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선출을 앞두고 좀 탐색을 해보겠습니다. 가우신 기자, 네. 지금 이제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수도권 3선인 김성원 의원, 또 TK 3선인 송원석 의원, 또 한 사람은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사선 이현성 의원 지역구 어디입니까? 부산. 네, 부산입니까? 부산 진구. 예. 이현성 의원이 막판 출마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뭐 이현성 의원은 아직 출마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니까요. 먼저 김성은 의원과 송원석 의원 좀 어떤 인물인지 또 개파로 따지면은 이른바 친윤 친한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네. 어디 쪽에 가까운지도 설명해 주신다면요. 일단 사실 두 사람 모두 개파색이 아주 강한 인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친윤계 하면은 누구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고 친한계 하면 또 누구 명단들이 뜨지 않습니까? 그 명단이 이제 앞쪽에 있는 인물들은 아니지만 지금의 선거 구도와 지역구를 고려했을 땐 수도권의 김성원 의원이 대체로 이제 친한계에 가깝고 왜냐하면 또 그 지난 전당대회 때 또 한동훈 전 대표를 공개적으로 지지 선언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원석 의원은 이제 대구 경북이기도 하고 평소에 언행이나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정치적 행보는 친윤계하고 많이 가까운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에는 두 사람은 우리 개파로 구분하지 말아달라라고 하지만 결국 이번 원내대표 경선도 개파 대리전 양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이 이제 두 사람이 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까지도 대체 누가 나오는 거야가 명확하게 그림이 안 잡혔던 선거였습니다. 후보군이 안 잡힌다는 건데 왜냐하면 이번 야당 원내대표가 너무 힘든 자리고 막상 먹을 건 별로 없고 혼나기만 혼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명예는 좀 별로 없고 좀 고생을 많이 해야 되다 보니까 양 진영에서도 뭔가 그 진영의 핵심적으로 에이스 카드를 내밀기보다는 적당한 대리인으로 내세울 만한 카드를 내세운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선택 기자, 근데 예. 국민의힘 지지층 사이에서는 좀 중진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 당을 추스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차원에서 나경원 의원과 또 조경태 의원 출마설이 도는데 출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 김성원 의원, 송원석 의원은 뭐 두 분 다 훌륭한 사람들이지만 어쨌든 삼선 의원이라는 한계는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원내대표는 차기 당 대표가 세워질 때까지 당을 이끌어가야 되는 그런 막중한 중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선수가 있는 사람이 나와줘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럴 때 이제 항상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5선의 김기현 의원, 나경원 의원 그리고 이제 뭐 6선의 조경태 의원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이 되는데요. 네. 근데 일단 그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당 대표 원내대표보다도 더 체급이 한 체급 더 위인 당 대표를 지냈고 또 그 직전에 원내대표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도 원내대표를 이미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또 한다 그러면 욕심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유권자인 의원들 사이에서 욕심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 점에서 좀 조심을 하는 것 같고요. 이제 뭐 외에는 이제 박대출 의원도 좀 얘기가 거론이 되는데 다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김문수 선대위에서 사무총장 가장 핵심 자리를 지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책임 차원에서 대선 패배하자마자 원내대표 선거를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인식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고 네. 아까 저희 얘기가 나왔던 그 이현승 의원 같은 경우는 사선이고 지금까지 원내대표나 당대표를 맡은 적이 없고 사무총장 같은 주요 당직도 좀 맡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이번에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킬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점에 기대서 나오는 거 출마를 고려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조경태 의원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가능성이 없지는 않은데 육선 의원이 사실 네. 그 원내대표를 한다라는 건 상당히 국회의장급이에요. 그렇죠. 국회의장보다 국회의장급이기 선수는 때문에 없지 않아요? 네. 근데 이제 국회의장을 하려면은 다음 23대 총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장은 다수당에서만 하기 때문에 예. 지금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뭐 원내대표를 노려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지금으로서는 가능성이 크진 않다 이런 얘기가 좀 참 많습니다. 우리 국회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그 시니어리티 그 위계성 예. 선수를 중요시하는 관례인데 이게 국회 오랜 관행이고 관례이고 제도화가 된 게 맞아요. 근데 이게 과연 지켜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사실 의문이고 육선 의원이라고 원내대표를 못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근데 이제 이게 중진이고 뭐 원로라는 건데 이 중진과 원로의 힘은 책임과 희생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이 중진 원로라는 또는 이런 중진급 의원들이 그런 권위를 과연 인정받고 있는 건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간에는 선수를 기준으로 그게 권위가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거기만 벗어나면 사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 국민의힘이 자신들의 위기의 실체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방증이 아닌가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원내에서
추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아마 본인이 한다고 할 겁니다. 하지만 본인이 만약에 출마를 경선을 한다고 했을 때는 만약 낙선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본인에게 정치적으로 큰 데미지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선 판도에는 끼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네. 자,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도 같은 송원석 또 김성원 네. 두 사람이 16일 바로 월요일 오후에 원내대표에 결정됩니다. 이동수 대표 누굽니까? 저는 이것도 이제 밸런스 게임처럼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이제 제 또래 이제 보좌진이나 기자분들하고 이제 소통하면은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근데 이제 이 두 분이 다 이제 논란이 하나씩 있으시거든요. 이제 송원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4년 전에 4.7 재보궐 선거할 때 개표실 상황실에 자기 자리가 없다고 이제 사무처 당직자를 이제 걷어찬 그래가지고 이제 네, 탈당했다 현장에 다시 있었습니다. 저 봤습니다. 탈당했다 돌아온 이런 이력이 있고요. 그리고 네. 김성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3년 전에 이제 서울 일대 이제 수해가 굉장히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이제 언론 앞에서 좀 비 좀 내렸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굉장히 무리를 빚었었는데 그래서 저희 또래 친구들끼리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폭행과 막말 중에 누가 더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이냐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굽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도 아무래도 친윤계 지원을 받고 있는 송원석 의원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성택 기자한테 좀 여쭤볼게요. 곧 예. 귀국 예정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국내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할까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계속 SNS에 이 정당 해산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언제쯤 귀국 예정인지 혹시 뭐 보도가 되거나 알려진 바가 있나요? 아직 그 명확히 그 귀국 시점에 대해서는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는 그 여러 가지 오늘 그 사진도 공개했는데 색깔이 이제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옷을 입었더라고요. 정치인들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옷 하나하나가 메시지인 걸 봐서 여러 가지 메시지를 좀 던지고 있는 것 같고 그 귀국 시점도 그런 여러 가지 그 국내 정치 상황하고 연동돼서 좀 움직일 수가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뭐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당장 있을 뭐 당권 국민의힘에 다시 복당을 해서 당권에 도전한다 이러기보다는 이제 국민의힘이 결국에는 지금 지리멸렬하다가 어려워질 수도 있고 보수 쪽에 정계 개편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판이 한번 크게 움직였을 경우에는 본인의 공간이 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서 큰 틀에서 이제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준석 전 대선 후보와의 연대설 그리고 이제 신당 창당 가능성 이런 것들이 계속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우식 기자, 국민의힘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놓고서 신당을 창당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또는 이준석 의원과 동시에 이제 함께 신당 창당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뭐 누군가 입에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준석 의원은 전혀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그러니까 홍준표 전 시장이 개혁신당으로 합류하는 것에서 쌍수 들고 환영하는 분위기겠지만 굳이 지금 상황에서 신당을 만든다라는 건 좀 무리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개혁신당 이미 있는 상황에서 신당을 만드는 게 뭐 문제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신당을 새로 만든다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분을 그만큼 또 인정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홍준표 전 시장이 우리 개혁신당에 합류해줘서 하나의 플레이어로서 함께 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오케이지만 굳이 같이 뭔가를 도모해보겠다. 이거는 지금 보수 정계 개편 상황에 봤을 때 본인에게도 크게 이득이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걸로 보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도 마찬가지일 걸로 보이는데요. 본인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정계 은퇴를 하겠다고 했지만 완전 정계를 은퇴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도 복귀를 할 텐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에서 이렇게 지리멸렬해가지고 서로 내분인 상황에서 굳이 끼어들어서 본인도 같이 진흙탕 싸움을 할 필요는 없다. 그러면은 일단 전당대회 판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는 또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여기까지 보고 옵션을 열어둔 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교수님 좀 여쭤보겠습니다. 귀국하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행보는 어디일까요? 신당일까요? 개혁신당일까요? 서울일까요? 대구일까요? 경남일까요? 글쎄요, 뭐 다양한 아마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아마 홍준표 전 시장만큼 다양한 정치적 선택지를 가지신 분은 없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어떤 방식으로든 언제든 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세력화의 방점이 좀 찍혀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서 뭐 곽우신 기자의 설명대로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계기가 첫 번째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선거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국민의힘과 그럼 영남에서 경쟁을 일단 벌이면서 수도권에서 대체하는 모습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세력화가 가능하겠느냐 그리고 그게 세력화를 가능하게끔 하는 선거제도가 가능하겠느냐. 예를 들면 광역단체장 결선 투표제라든가 또는 광역의회의 일부라도 광역 그 중대선거구제라든가 이런 제도적인 그 계기가 마련되지 않으면 1, 2번 아닌 정당이 그 틈새에 끼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하는 거. 역시 홍준표 전 시장의 그 힘은 지금 현재는 잃을 게 없다. 더 이상 얻을 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 당장 또 앞으로도 잃을 게 없다는 게 가장 강력한 힘의 원천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이동수 대표님요? 저는 개혁신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요. 일단 개혁신당이랑 함께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 자체가 이제 홍준표 전 시장에게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이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의 후견인 역할 같은 거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 지금 홍준표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이 아니라 본인이 플레이어를 하고 싶어 하시는데 과연 개혁신당에서 그런 역할을 줄까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신당 같은 경우도 안철수 의원이 과거에 국민의당 만들었던 것처럼 진짜 대대적으로 막 출마를 하고 이런 신당은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직적인 측면에서도 홍준표 시장이 갖춰져 있다고 보기 어렵고 비용도 비용이다 보니까는 전 만약에 이제 신당을 창당하신다면은 얼마 전에 양양자 전 의원이 한국의 희망 창당했듯이 이제 꼬마 정당처럼 외곽에서 만들어서 또 국민의힘이나 이런 곳과 이제 좀 합당이나 이런 걸 도모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승택 기자, 근데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이 5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이게 지난 선거 과정에서의 그 여성 비하 표현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50만 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요. 자, 그런데 국회 윤리위에서 이 사안을 다룬다고 하는데 지금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야당도 그렇지만 이 민주당을 제외한 또 진보 성향의 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지금 이준석 의원에 대해서는 단일화 때문에 곱지 않은 시선일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제명 청원 이후의 상황이요. 제명 청원 이후의 상황은 일단 이제 그 국회의장이 먼저 이제 강력하게 윤리특위를 구성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왜냐하면은 잘잘못에 대한 유무죄 그리고 양형 판단은 나중으로 뒤로 밀어놓더라도 법에 있는 윤리특위가 구성이 안 된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원내대표가 갖춰지면은 아무래도 빨리 얘기를 해서 이제 윤리특위를 가동할 가능성이 높고요. 근데 이제 다만 윤리특위가 가동된다고 해서 곧바로 여론재판처럼 너 미워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제명시킬 수 있는 구조는 아니고 안에서 이제 자문단한테 물어가지고 이게 죄가 있느냐, 죄가 있으면 어느 정도 징계가 적절하느냐 해서 사과, 경고, 출석 30일 정지부터 해가지고 제명까지 여러 수준의 징계가 있기 때문에. 당장 제명이라고 예단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여건이 그렇고 국민의힘에서도 굳이 이준석 대표를 지켜주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민주당 등 이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이외에 국민의힘에서도 10명 이상만 산술적으로 10명, 20명 정도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제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 닫아줄 수는 없지만 이게 여러 양형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제명으로 단언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승택 기자, 최근에 이 이준석 의원이 김용태 국민의 비상대책위원장과 상당히 화기애애한 장면이 목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게 약간 제명에 대한 이준석 의원의 이 선작업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김용태 의원하고 이제 그 앞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악수도 하고 굉장히 오랜만에 반가운 모습을 보여왔는데 근데 원래 그 두 사람은 굉장히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이번 일이 있어가지고 친하게 했다 그런 해석도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원래 냉랭했던 사이가 갑자기 친한 척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좀 더 판단을 보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명을 무마하기 위한 그런 접근 전략은 아니었다. 그건 알 수는 없죠. 하우식 기자, 상당히 이 이준석 의원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유명한 또 발언이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를 탄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떨까요, 이 사항이요? 이준석 의원은 오히려 제명 관련해 가지고 논의가 불이 붙으면 좋아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존에 본인이 했던 어떤 발언의 심각성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좀 희석되고 뭔가 거대 여당이 나를 탄압하고 있어. 거대 정당들이 지금 소수 정당의 좀 개혁을 좀 얘기했던 사람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나를 희생양 삼으려고 해서 이런 프레임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본인이 조금 기존의 논란을 덮어 씌우고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정무적으로 보았을 땐 오히려 더 때려줘. 내심 바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될 수도 있군요. KBS 열린 토론 잠시 후에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에 가겠습니다. 정치가 소식통들이 분석하는 국회 안팎의 소식 정치가 중계로 이어갑니다. 스튜디오에 이동수 청년정치크루 대표, 곽우신 오마이뉴스 기자,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 박명호 동국대 교수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곽우신 기자, 네. 오광수 전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낙마를 한 것인데 이미 이 차명거래, 부동산 차명거래, 차명대출 의혹이 불거지기 전에도 좀 논란이 됐을 때도 이미 대통령에게 사의 표명했다는 얘기도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관련 의혹 자체도 대통령에게 이미 보고가 됐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물론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그렇고 지금 민정수석으로서 뭐 앞으로의 뭐 검찰개혁 문제든 인사검증 문제든 잘 갈 수 있는 인사라고 믿고 일단 가는 분위기였는데 용산에서도 대통령실에서도 다만 이제 처음에 이제 차명재산 의혹까지는 이제 사과하고 좀 안타깝다고 의사를 표명하고 넘어갈 수 있겠다라고 좀 버티는 분위기였다가 차명 대출 의혹까지 나오면서 이것까지는 좀 방어가 어렵겠다. 비판력은 너무 거세다. 특히나 지금 정권 초반에 이렇게 인사검증 관련해가지고 발목이 너무 오래 잡히게 되면 개혁 드라이브가 잘못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일단 수석 본인이 사의를 일찌감치 표명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좀 고심을 하다가 이 사의를 결국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강유정 대변인이 뭐 얘기한 것도 뭐 비슷한 얘기였습니다.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서 사의를 받아들였다라고 했고요. 차기 민정수석은 조속한 시일 내에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 곽우신 기자 설명대로 박 교수님, 이런 의혹을 대통령실도 모르지 않았다는 것인데 궁금한 게 이겁니다. 왜 오광수일까? 왜 오광수 수석을 선택하려고 했을까? 이유가 뭘까요? 글쎄요. 그거야 뭐 이재명 대통령 본인 이외에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나마 빠른 시간 안에 정리해낸 거는 잘한 게 아닌가 싶어요. 특히 민정수석이 이제 인사 관련한 사안을 핵심적으로 다루는 어떻게 보면 게이트키퍼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러면서 도덕성 논란이 붙는다는 거는 대단히 적절치 않은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재명 권력의 어떤 정치적 실용주의 뭐 그런 정무적 관리 기능이 아직은 살아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면에서 자진 사퇴 형식을 빌리긴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결한 거는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한 거는 잘한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 권력은 이제 인사하고 인사가 메시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내각 인선이 남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통합형 인선에 대한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해 내면서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네. 관련한 논란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통과 의례로 그냥 넘어갈런지 아니면 이걸 국민들이 좀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는 건지 즉 여론의 향배가 결정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이런 면에서 사실
권력의 입장에서는 선택할 여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일도 하면서 또 어떤 신선한 이미지도 주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함의도 갖게 하는 게 어렵긴 할 터인데 그게 이제 국민적 요구니까 권력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그 책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오광수 전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원내대표 선거 전에 뛰어들었던 서영교 의원도 좀 반발했었고 네. 그런 말을 했다가 또 다시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또 몇몇 또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이제 관련 보도가 있었고 그런데 이런 인사에 대해서 좀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또는 우상호 정무수석이 좀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잘 전달이 안 됐을까요? 네, 일단 처음에는 이 뭐 부동산이나 이런 의혹들이 막 지금처럼 막 많이 이렇게 드러나는 건 아니었던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 서영교 의원이 이분을 반대했던 것도 결국에는 이분이 이제 특수통 출신이고 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랑도 가까운 사이가 아니냐, 그러면 안 된다라는 논리도 있었는데 전 그래서 아마 이 이재명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임명하려고 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특수통 출신인 만큼 또 이제 이 부분의 어떤 패단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을 네. 거고 그러니까 이제 검찰 개혁의 적임자다라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때도 보면은 뭐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이제 조국 전 민정수석을 이제 또 그 자리에 앉히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이분이 아무래도 이제 검찰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는 검찰 개혁하는 과정에서 속도도 좀 딜레이가 많이 됐었고 또 이제 여기저기 막 물어보는 과정 속에서 시간이 끌려가지고 이제 검찰 개혁의 적기를 놓쳤다 이런 비판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 특수통 출신의 이 오광수 전 민정수석을 좀 부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만큼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개인 신변과 관련된 논란 때문에 결국 네. 진행이 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강훈식 기자 네. 방금 전에 박명희 교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크게 논란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김민석 총리 후보자 쪽으로는 설명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어떤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SNS에 오늘 뭐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해명 말고 일요일에 또 추가로 해명을 더 해서 네. 국민들이 이제 알기 쉽게 좀 이해를 구하겠다라고 했는데요. 뭐 가장 큰 건 역시나 좀 재산 관련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체 재산이 한 2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4인 간의 채무가 1억 4천이라고 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 채무라는 것도 결국 이전에 이제 김민석 후보자가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 합류하기 전에 꼬마 민주당 따로 해갖고 해서 그 시절부터 인연이 있었던 인사로부터 이렇게 채무를 져가지고 이용한 것 자체가 또 정치자금법으로 관련해 이미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 예. 그래서 부적절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불거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오늘 김민석 후보자가 해명한 내용은 간단하게 해명이었습니다만 관련해서 뭐 야인으로 있던 시절에 뭐 세금 체납이라든가 기타 좀 힘들었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빌려가지고 그 부분을 해결을 했고 추후에는 다 상환을 했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더 이제 해명을 하겠다는 이야기했습니다. 이성택 기자, 예. 아들과 관련된 논란은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아들이 미국에 있는 그 유명 그 코넬 대학교라는 데를 다니고 있는데요. 네. 그 이제 미국 대학이다 보니까 상당히 그 학비가 좀 비싸다고 합니다. 뭐 이제 우리 돈으로 1억 원이 넘는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이제 거기서 숙식하는 뭐 이제 뭐 기숙사 생활비까지 하면은 돈이 더 커질 것인데 그 김민석 지금 그 후보자가 재산으로 등록한 부인 재산까지 다 합쳐서겠죠. 배우자 재산까지 다 해서 2억 원으로 이 돈은 어떻게 됐느냐. 혹시 뭐 다른 데서 무슨 부정한 돈을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인데 아직 그 명확한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미국에서 네. 유학 생활을 하더라도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장학금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단정해서 볼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정황상 이런 의심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추정인 단계인 것 같습니다. 국회 입법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국회 입법 관련해서 이제 아들 관련해서 아들 관련한 아들이 연구하는 분야 관련해 가지고 예. 입법을 본인이 이제 대표 발의한 건 아니고요. 발의자 중에 한 명으로 그 이름을 올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하게 해서 그 법이 나온 건지 아니면 정말 아들을 한번 도와주려고 이렇게 법을 만들었는지는 확실하지는 않은데 이제 법에 참여한 사람들이 여러 명이고 대표 발의를 직접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관계는 조금 더 따져본 다음에 판단을 하는 네.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후보자 알겠습니다. 본인은 오늘 이제 아들의 그 대학 진학 원서에 그 관련된 부분을 넣지는 않았다. 본인이 좀 권유를 해가지고 그건 안 넣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원서에 쓰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해명을 하긴 했습니다. 예. 그 부분들도 이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은 될 텐데 자 구체적으로 관련된 설명을 하겠다라고
김인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들어보기는 해야 됩니다. 자, 이동수 대표는 네.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된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신지요? 그 일단은 아들 논란은 그게 이제 아들이 고등학교 때 뭐 표절 예방을 목표로 하는 뭐 동아리 같은 거를 만들었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만들어서 이제 표절 예방 교육 같은 거를 의무화하는 교육 그 법안을 이제 좀 이 의원을 통해 가지고 발의를 하게 됐고 거기에 이제 김민석 의원이 참여했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 대학이라면 아마 뭐 조국 전 장관의 사례처럼 어느 정도 논란이 클 수도 있겠지만은 이제 해외 대학이기 때문에 뭐 사실 김민석 의원이 입법에 이제 어느 정도 도움을 줬을지언정 막 그렇게 큰 논란으로 비화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다만 이제 재산과 관련한 부분들은 또 이제 우리 국민들도 예민하게 보는 분야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추후에 또 본인의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박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그 뭐 일요일 날 설명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돈 문제가 조금 클리어하진 않아. 그리고 워낙 오랜 기간 뭐랄까요, 좀 낭인 생활을 했다고 해야 될까요? 정치권에서 좀 그 이른 나이에 정치 입문한 거에 비하면 한 18년인가를 그 어떻게 보면 좀 그 소외돼 있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어떤 삶의 문제도 있었을 거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인데 그 과정에서 이제 아마 이런 그 채무관계, 채권관계가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글쎄요, 요걸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묵인할 정도의 수준이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 저는 관심 갖고 보는 것 중에 하나는 여태까지 직업 군별로 보면 이 인사청문회에서 무패의 이 기록을 갖고 있는 게 전현직 의원 그룹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동업자 정신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뭐 좀 소란은 있겠지만 뭐 이것이 뭐 인준이 또 더구나 뭐 민주당 갖고도 어쨌든 단독 인준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다만 국민들이 이걸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용인해 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 자꾸 이런 문제가 불거진다는 거는 뭐 검증의 논란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인사의 상징성이 좀 훼손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우려되는 대목인데 아마 뭐 오광수 사례에서 보듯이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게 또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적 어떻게 보면 장기 중에 하나라서 기대를 해봐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한편 이재명 정부 1호 법안으로 처리가 빠르게 공포된 3대 특검법. 어제 이제 여야가 어제 이 여야 정확하게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입니다. 특검 후보자를 추천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11시경에 임명 전차를 밟았습니다. 이성택 기자. 이 인물들 상당히 이제 일반 청취자분들은 좀 낯설 겁니다. 어떤 인물들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예, 이번에 특검이 돌아간 게 3개다 보니까 등장인물이 상당히 많죠. 하나하나 정리를 좀 해보면은 우선 그 제일 좀 규모가 좀 크고 그 중요성이 큰 내란 특검의 경우에는 조은석 특검이 임명이 됐습니다.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대검 형사부장도 거치고 해가지고 굉장히 정통파 검사고요.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 감사원의 감사위원 중에 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근데 있으면서 여러 가지로 그 최재 원장이나 아니면은 뭐 그 당시에 있었던 감사원 내 주류와 굉장히 좀 각을 많이 세웠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최재 원장이 탄핵 소추를 당해서 직무 정지가 된 기간에 대신 이제 원장 직무 대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뭐 마찰을 좀 주류와 빚었던 인사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윤석열 정권 사람들 입장에서는 공포심이 들 수 있는 이런 인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민중기 전 중앙지법원장. 이제 좀 특이하죠. 보통 검찰 출신들이 많이 하는데 법원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이 법 특성상 이제 그 특검 특성상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를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워낙 예전 일이다 보니까 법리 문제,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판사 출신, 법률 전문가를 한번 또 추천해서 임명이 좀 된 것 같고요. 정통 법관, 중앙지법원장은 굉장히 뭐 실력 있는 사람들만 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정통 법관이고 다만 이제 그 우리법 연구회라고 일각에서는 진보 편향이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는 그런 그 연구 단체를 지냈다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입니다. 이분의 경력을 보면은 20년 넘게 군 법무관만 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군 내에 있는 사건에 굉장히 그 지식이 많고 이 어떤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해서 굉장히 지식이 많을 것 같고요. 좀 이분의 경력 중에 독특한 부분은 1998년 이회창 전 한나라 총재 장남 병역 의혹이 있습니다. 그때 병역 의혹이 있었을 때 그 비리 의혹을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그때도 이제 군에 있었으니까요. 군 관련 사건이니까
그 당시에 비리 의혹을 수사를 진두지휘했고 그 수사 보고서가 나중에 공개가 됐을 때 수사 외압 축소 의혹이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갖게 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네. 강우식 기자, 그러면은 이 새 특검, 3대 특검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뭐 20일 이내에 이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만간에 빠르게 출범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워낙 다들 규모가 크다 보니까 답지 예. 지금 뭐 120명 정도로 검사를 선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전체 검사 인력의 한 10분의 1 정도는 써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이 20일을 빡빡하게 쓸 것 같기는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바로 특검 임명을 하는 것부터가 정권이 확실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차원이고 또 검찰의 입장에서도 조직의 명운을 걸고 이번에 특검에 참여하는 인사들도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빠르게 출범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있습니다. 내란 특검만 60명의 검사거든요. 이 검사들은 그럼 지금 검찰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파견되고 있는 그렇죠. 겁니까? 네. 그런 적지 않은 숫자인데 박 교수님, 네. 내란 특검과 김건희 이 특검 또 최혜병 특검도 그렇고 다 민주당 또는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최혜병 특검까지 다 추천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반발하고 있는데 자 앞으로 특검이 줄 수 있는 전국의 파장 영향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이제 지켜봐야 되겠죠. 그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그 적폐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그 내란 종식과 진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그 첫 시작이 이제 그 트리플 특검부터 시작이 될 텐데 당장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치보복이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긴 하겠지만 과연 이제 이 특검들에서 결국은 윤석열 부부를 겨냥한 특검 아니겠습니까? 최상병 특검도 뭐 사실상 그 언저리에 있다라고 본다고 한다면 이들이 어떤 결과를 이제 내놓느냐 이것이 이제 결국 관건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게 이제 가장 끝으로 가면 이제 국민의힘 해산론까지 연결되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뭐 당장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정당 해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이 갖는 정치적 그 휘발성, 폭발력, 인화력은 상당히 높지 않나. 그런 면에서 여야 모두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제 문재인 반면 교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정권의 그 성립에 어떻게 보면 결정적인 기여는 내란 종식과 그 진짜 대한민국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게 글쎄요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도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이게 이제 참 미묘하면서도 아주 적절한 균형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은 과제가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정치적 폭발력은 여야 모두에게 아마 공통된 사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동수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당연히 마땅히 네. 가려내야 되는 것이고 최혜병 특검법과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것이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치보복 아니냐라고 맞서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이재명 정부랑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박 교수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에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대대적으로 이제 보수 진영에 대한 수사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막 1,000명이 넘게 수사받고 막 200명이 넘게 구속되고 이랬었는데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이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까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판적이었던 바른정당까지도 이제 반발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그게 이제 나중에 정권제 창출 실패로 이어졌다는 분석들도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은 3특검 중에서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것들도 있고 국민의힘까지도 포괄되는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김건희 특검 안에서도 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라든지 양평고속도로 의혹 같은 거는 사실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만 해당되는 이슈겠지만은 명태균 씨 공천 개입 의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국민의힘 전체로 비화할 수 있는 또 사안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국민의힘 전체로 타겟팅을 해서 이제 특검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만 이제 할 것인지 뭐 이거에 따라서 저는 반응이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강우식 기자. 네. 지금 또 하나 짚어봐야 될 게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첫날 용산을 와보고서는 무덤 같다. PC도 없고 프린터도 없다. 상당히 개탄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보였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폐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른바 청소를 하고 또 물건을 처리했다기보다는 아예 뭔가 남겨두어야 될 내용들을 폐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수사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경우는 확실히 아닙니다. 보통 이제 정권이 바뀌고 인수인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물론 뭐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기록물로 보존을 해가지고 이제 비공개 처리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일부 같은 경우에는 삭제를 하거나 제거하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이렇게 기기 자체를 완전히 좀 파괴하는 식으로 가서 아예 일을 할 수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진 것 때문에 좀 많이 좀 당혹스럽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뭐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소스 코드가 아예 없어서 파기돼가지고 지금 아예 홈페이지 활용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직원들한테 다시 불러들여가지고 인수인계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워낙 이 많은 업무량들 때문에 지금 국세청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그 인사검증했던 직원이 쓰러지는 일까지 있지 않았습니까? 병원에 네. 실려가고. 근데 이 모든 이 폐허로 만든 배경에 이 지시를 한 게 전진석 전 실장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럼 이것도 결국 뭔가 윤 전 대통령 혹은 이 그 당시 권력을 쥐고 있던 이들이 정권 교체를 대비해서 미리 이거 좀 파기한다는 거 민감한 자료 증거가 될 만한 것들을 폐기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무리할 필요가 없는데 왜 그랬느냐라는 점이 아마 수사가 들어간다면 쟁점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선택 기자 하나 궁금한 게 예. 그래도 인수위 없이 이제 시작되는 정부면 당연히 별정직으로 이제 임명이 된 사람은 몰라도 원래 이제 공무원 각 부처로부터 파견되어 와 있던 사람들 좀 그 사람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다시 부처로 돌아갔다가 다시 되돌아갔다면서요 용산으로요? 예, 맞습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저 정확한 규정을 한번 따져봐야 아는데 네. 이제 그 전 용산, 그러니까 이제 그 윤석열 정부의 용산에서는 해당 규정에 따라서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이 정부에서 그 제안을 두고서 파견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해당 정부가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돌려보낸 것이지 이게 무슨 뭐 새 정부의 출발을 막거나 발목을 잡으려고는 의도성이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워낙 전례가 없고 이게 그 지금 원래 인수위라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례는 박근혜 문재인 정권으로 이어질 때 그때 한 번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절차적으로 예정이 안 돼 있던 일이다 보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부적인 규정이 좀 갖춰 있지 않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따지고 있는 절차에서나마 어긴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이제 검찰 수사에서 경찰 수사에서 좀 밝혀져야 할 내용 같습니다. 네. 이것도 네 분과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8월 15일 보통 이제 우리가 강복절 특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바로 조국 전 대표입니다. 예. 실제로 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조국 전 대표도 뭐 사면 대상자로서 그런 것에 대해서 발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실제 그런 발언이 있습니까? 하우신 기자?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는 당연히 본인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본인이 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좀 이제 의견을 밝히지 않은 상황인데요. 다만 조국 혁신당에서는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이 꼭 필요하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이 취소되고 저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유롭게 조국 전 장관이 계속 지금 안에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느냐 좀 이런 목소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좀 의원들별로 그거에 대해서 좀 사면해줄만 하다. 아니다 좀 사면은 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좀 갈리고 있어가지고 돌아올 특사 때 과연 대통령실 어떻게 판단할지는 좀 궁금함집니다. 네. 임기 시작한 지 그러면 한 2달여 만에 이제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강북철 특사에 포함된다면 이선택 기자 이번에 조국 혁신당은 대선 후보도 내지 않았죠? 그렇죠. 자 이런 배경도 있는데 먼저 이동수 대표께 여쭤볼까요? 네.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네. 8.15 강복철 특사로 가능할 걸로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뭐 중에는 뭐 할 수는 있겠지만 당장은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 게요. 조국 전 장관을 사면하는 것이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득이 되는 건 없는데 실만 되는 것만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도 있고 또 이제 조국 혁신당에서 이제 이거를 이유로 이제 이번 대선 선거 운동을 굉장히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뭔가 이제 대가를 바라고 선거 운동을 한 것 같은 그런 모양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실만 크다. 근데 반면에 득이 될 게 뭐가 있는가 했을 때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제 야권의 차세대 주자 중에 한 명으로 꼽힐 수 있는 분인데 예. 임기 초부터 그런 분을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리스크를 짊어지면서 사면할까 할 때 저는 그러진 않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됩니다. 네. 박 교수님께서는 고민스러운 대목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아마 당연히 요구해야 할 그 청구서 어느 언론 표현에 그렇게 했던데, 근데 이제 받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아마 언제 하든 그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은 되는데 그게 지금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초점을 많이 흐려놓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뭐 혁신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할 텐데 과연 해줄 수 있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선후 관계나 우선순위에서 과연 높이 있겠냐라는 차원. 특히 이제 정치적 순발력이라든가 또는 정치적 고려의 측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면에서는 저는 이동수 대표하고 의견을 같이 하는데 굳이 예상한다면 이번은 조금 피하지 않겠나. 아하. 앞으로 기회가 여러 번 계속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8월 강우철 특사는 아닐 것이다. 자, 국내에 지금 뭐 이지한 지 크게 며칠 지나지 않았는데도 인사 또는 어떤 현안 상당히 이 국회에서 현안들 신경 쓸 일들이 많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초청을 받아서 참석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군 부대를 방문하기도 했고요. 연천군을 방문을 해서 농업 지역 이 지원도 또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두 분 중에서 혹시 지금 G7 이재명 대통령 일정에 대해서 간략하게라도 아는 분 계십니까? 가오싱 기자는. 일정에 대해서 이성택 기자. 알더라도 지금 네. 이제 뭐 엠바고 포괄적 엠바고라 그래가지고 엠바고 걸렸기 때문에 그건 발설하면 안 되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네, 얘기를 할 수 경호 없는. 문제, 보안 문제 이런 그걸 것들이 깨면은 걸렸어요. 진행자께서 징계 받으시는 건가요? 네. 아니 이런 것도 못 물어보고 출국은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출국하는 거는 뭐 근데 이제 세부 일정에 대해서는 네. 비공개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박 교수님, 이 G7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지금 그 직전에 지금 이스라엘이 또 이란을 폭격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중동 지역에서 유가, 우리 증시도 오늘은 하락을 했는데 가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야 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나게 될 것이고요.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할까요? 글쎄요, 이제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게 상징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건 이제 그 나토 회담에 가느냐 안 가느냐의 부분. 또 이게 G7이 첫 번째 이제 시험대가 되는 건데 그러면서 균형의 감각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 이게 이제 외교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단보다는 우리가 처한 환경이 사실은 더 제약된 부분이 있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참 말은 쉽지만 행동이 쉽지 않을 터인데 네. 절묘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권위도 지키면서 위신도 살리면서 참 어려운 과제에 직면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런 면에서는 이제 국민적 그 성원이 필요한 그 외교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네. 듭니다. 이재명 대통령 상당히 힘없는 일정인데 G7이 또 중요하기도 합니다. 첫 해외 순방인데 이동수 대표는 어떤 점을 이렇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저는 일단 상식적으로만 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때 생각해 보면은 일본 가서는 이제 물 반컵 논란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많은 조건들을 다 내줬는데 협상에서 얻은 건 없는 뭐 그런 논란도 있었고 미국 가서는 이제 바이든 날리면 이런 실론 때문에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고 우리 정치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큰 싸움이 있었는데 예. 이번에 가서